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경태 선생님이 쓰신 종횡무진 서양사입니다. 일단 저자 양력부터 보도록 할게요. 남경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대표적인 인문학 전문 번역가이자 저술가이다. 1980년대에는 사회과학 고전을 번역하는 데 주력했고 1990년대부터는 인문학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와 철학에 관한 책을 쓰거나 번역했다. 그에게는 종합지식인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지식의 크로스오버와 퓨전을 전문으로 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문학의 재료들을 구슬을 꿰듯 잘 엮어 독자에게 쉽고 친숙하게 다가간다. 지은 책으로 개념어사전, 누구나 한 번쯤 철학을 생각한다. 철학 입문 18, 한눈에 읽는 현대 철학, 종횡무진 역사, 종횡무진 한국사, 종횡무진 동양사, 종횡무진 서양사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문학과 예술의 문화사, 페다고지, 비잔티움 연대기,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짓말, 30년 전쟁 등이 있다. 총 134종, 145권을 남겼다. 세상과 끝없이 소통한 유쾌한 수다쟁이였던 그는 2014년 12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와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 왕조 실록의 진행자로 활약했고 마지막까지도 원고를 쓰며 생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이 종횡무진 시리즈 전 5권은 생전에 그가 가장 애정을 쏟았고 그의 향기가 가장 진하게 남은 책이다. 이 시리즈의 최종판을 통해 지은이의 향기가 더 짙고 더 오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예. 돌아가셨죠. 안타깝습니다. 145권을 남기셨대요. 엄청난 분이죠. 자, 이분의 책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책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책머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지은이의 향기가 나는 종횡무진 시리즈가 되기를 바라며 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깊으면 좁아지고 넓으면 얕아지게 마련이다. 그럼 깊으면서도 넓을 수는 없을까? 16년 전 종횡무진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늘 나를 괴롭혀온 질문이다. 종횡무진이라는 표제가 말해주듯이 이 시리즈는 전문가용 학술서가 아니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를 위한 대중서다. 하지만 넓어지면 얕아진다는 대중서의 숙명을 피하기 위해 나는 일반 대중서에는 없는 요소들을 과감히 끌어들였다. 구어적인 서술 방식이라든가 빠른 진행은 대중서 특유의 생동감을 불어넣으려는 시도였지만 대담한 사건 연결이나 인물 비교는 역사 교과서나 대중서에서 볼 수 없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한 결과였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를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 보지 않고 추리와 추측을 가미했기 때문이라고 자부한다. 이 문단에서 알 수 있는 건 전문가용이 아니라 일반 독자를 위한 대중서다. 구어적 서술 방식, 빠른 진행, 대담한 사건 연결, 인물 비교가 장점이라는 거죠.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했다. 추리와 추측을 가미했다. 이거는 자기의 주관을 넣었다. 이런 의미겠죠? 좋습니다.
대개 대중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역사를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실제 그렇죠? 말하자면 역사의 교통 경찰과 같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리즈에서 내가 하고자 한 역할은 교통 경찰을 넘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 교통 경찰은 교통을 소통시켜주면 그것으로 임무가 끝나지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작품을 끊임없이 재해석해야 한다. 나는 역사라는 과거의 작품을 해석하고 재해석해 역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고자 했다. 중요하죠. 교통경찰은 단지 차량이 흘러가게끔 신호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신호를 바꾸고 수신호를 해주고. 근데 그거는 재해석이 아니죠. 교통경찰이 하는 일은 단지 차량이 흘러가게끔,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하는 역할밖에 안 하죠. 하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재해석을 한다. 교통경찰과 지휘자의 차이점은 교통경찰은 그냥 신호등 같은 역할. 신호등은 뇌가 없죠. 주관이 없죠, 주관이. 그냥 순서가 되면 딱딱딱딱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휘자는 주관이 있습니다. 재해석해야 되죠. 역사를 재해석하는 자기만의 주관이 분명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사의 경우 많은 독자가 잘 아는 데다 관심도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할 경우 오해와 비난을 부를 수도 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는 역시 나의 신분이 유리했다. 전문 연구자나 학자였다면 과감한 추리가 가미될 경우 누군가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듯한 기분이었겠지만 대중서 지은이라는 신분은 학계의 선배라든가 학문적 질책을 가할 사람이 없는 탓에 상당히 자유로웠다. 다만 지나치게 방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적인 규제의 선만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신분이 유리했죠. 연구자나 학자였다면 압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고충을 독자 여러분이 굳이 이해하고 양해해 줄 필요는 없다. 독자들은 단지 책을 통해 지식을 얻거나 흥미를 느끼면 그만이다. 그러나 지식과 흥미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지은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따라잡으며 책을 읽는 것도 깊은 지식과 흥미를 포착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문학을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썼고 많은 책을 번역했다. 무엇보다 종횡무진 시리즈만큼 애정과 관심을 쏟고 정성을 기울인 책은 없다. 분량만도 전부 합쳐 원고지 1만 매에 달하는 데다 다루는 주제도 통사이기 때문에 많고 넓다. 앞으로도 이런 거대한 주제를 방대한 분량으로 엮어내는 작업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교열을 거쳐 한꺼번에 출간하는 것을 이 종횡무진 시리즈의 최종판으로 삼고자 한다. 베스트셀러였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는 역사 교과서의 지루함과 엄숙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책은 종횡무진이라는 표제처럼 자충우돌하며 자유분방하게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수용하려 애썼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를 한 사람이 책으로 엮어낸 사례는 드물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왜곡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그런 형식적인 특징에 만족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이 시리즈에서 한 사람의 지은이가 가진 일관된 사관과 역사 서술을 읽어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공감이나 비판의 시선을 던져주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한 사람의 지은이가 시리즈를 완성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텍스트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책은 낡은 매체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 중에서 원작을 능가하는 작품은 보지 못했다. 아무리 훌륭한 영화 감독이라 해도 소설을 읽는 독자의 마음속에 세팅된 무대와 캐릭터를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설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텍스트의 근본적인 미덕은 변치 않을 것이다. 지은이의 향기가 나지 않는 책은 가치가 없고 좋은 텍스트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지은이의 향기가 진하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이 종횡무진 시리즈에서 지은이의 채취를 느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4년 겨울 지은이 남경태. 자, 2014년에 12월 23일에 남경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죠? 근데 이 책을 2014년 겨울에 마감을 하셨어요. 이분의 마지막 책인 거죠. 자, 지은이의 향기가 나지 않는 책은 가치가 없다. 지은이의 주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해요. 객관적이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자기 주관을 애써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차례를 넘어가고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책은 제가 뭐 어떤 책이든 그러겠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일단 읽어요. 무의 상태에서 읽으면서 이번 주엔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그때그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읽기 전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장이 밑줄을 쳤습니다. 밑줄을 치다가 이거는 밑줄을 안 칠 수가 없네. 단언하건대 한 문장도 뺄 게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드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래요.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다 읽어드릴 테니까 뺄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되는 책이에요. 이건 거의 성경처럼, 성경도 한 문장도 뺄 게 없잖아요. 그냥 다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정말 정리를 잘하셨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16쪽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끊임없이 중심을 이동하며 꽃피운 서양 문명. 자, 제목은 바람에 날려간 씨앗이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말을 쓰지만 실은 2대 문명이라고 해야 한다. 먼저 하나는 황허 문명인데 이것은 지금 동양 문명의 뿌리다. 나머지 세 문명은 황허 문명처럼 궤적이 확실하지 않다. 인더스 문명은 도시 유적만 남겼을 뿐 후대에 전승되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한데 합쳐져 서양 문명의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문명은 크게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두 가지인 셈이다. 물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아메리카에도 고대 문명이 있었지만 오늘날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마이너 문명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 문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역사란 후대에 전해져야 가치가 있다. 이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왜 2대 문명인가? 훗날에 이어진 걸 중심으로 본 거예요. 황허 문명, 동양 문명의 뿌리 이어졌으니까 만약에 황허 문명이 중간에 단절되거나 삭제됐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가치가 없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어졌기 때문에 그 문명이 거론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럼 오늘날 사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치가 있으려면 후대에까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줘야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그러니까 연결성, 이어지는 것. 자,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아메리카에도 고대 문명이 있었지만 오늘날과의 관련성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할 수도 없죠.
자, 다음 문단 볼게요. 동양 문명은 곧 중국 문명이다. 중국 문명은 황허 중류의 중원에서 발생해 3000년에 이르는 제국 전사와 이후 2000년에 달하는 제국 역사로 진행되는 동안 내내 지리적 중심이 고정되어 있었다. 제국 전사의 기간에 중국 문명은 중원에서 비롯되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강남과 중원 서부를 아울렀고 제국 역사에 들어서는 한반도와 몽골 초원, 만주, 서역, 중앙아시아, 일본, 동남아시아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문명권을 형성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꾸준히 넓어졌어도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문명이 이동하지 않은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시죠. 동양 문명은 중국 문명인데 중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문명이 이동하지 않았어요. 중국 문명은 늘 그곳에 있죠. 중국. 거기 있었어요. 계속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자, 다음 문단을 읽어볼게요. 이에 비해 서양 문명은 태어난 곳과 자란 곳, 활동한 곳이 모두 다르다. 이를테면 끊임없이 중심이 이동하는 유목적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서양의 역사는 동양의 역사에 비해 훨씬 역동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죠. 서양 문명은 그 발생한 곳과 그게 자란 곳, 활동한 곳이 모두 달라요. 끊임없이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서양 문명은 동양 역사에 비해 훨씬 역동적이다. 이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문단. 우선 서양 문명이 태어난 곳은 오늘날의 서양이 아니다. 지금의 소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이집트 일대, 한마디로 고대의 오리엔트라고 불렸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속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서양의 역사에 속한다. 7세기 이후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발흥해 유럽의 중세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오리엔트 세계는 고대 문명권의 성립에 결정적인 문자, 알파벳과 종교, 그리스도교를 유럽 세계에 전파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리엔트는 서양 문명의 씨앗이다. 자, 오리엔트는 서양 문명의 씨앗입니다. 문자, 알파벳과 종교, 그리스도교를 태동한 곳이 오리엔트 세계이죠. 다음 문단. 오리엔트에서 생겨난 문명의 씨앗은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날아갔다. 처음 안착한 곳은 지중해 동부 에게해의 크레타 섬이었다. 여기서 문명의 씨앗은 최초의 뿌리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미노스 문명이다. 하지만 크레타는 메이저 문명의 커다란 씨앗을 기르기에 충분한 토양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해 그리스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 소제목의 단락이고요. 두 번째 소제목, 뿌리와 줄기를 키우고. 첫 번째 소제목은 바람에 날려간 씨앗이었고, 두 번째 소제목은 뿌리와 줄기를 키우고. 그리스와 로마는 서양 문명의 뿌리에 해당한다. 아까 오리엔트 문명은 서양 문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는 서양 문명의 뿌리입니다. 다르죠? 뿌리에 해당한다. 바깥에서 날아온 씨앗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내려앉은 곳이기 때문이다. 유럽 중심주의에 물든 일부 서양의 역사가들은 서양 문명이 오리엔트와 무관하게 그리스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씨앗 없이 트는 싹은 없다.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서양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때부터다. 도식적으로 구분하면 그리스는 주로
사상과 문화의 측면에서, 로마는 언어와 제도, 종교의 측면에서 서양 문명의 뿌리를 이루었다. 특히 로마 시대 말기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전격적으로 공인한 그리스도교는 이후 1000여 년 동안, 나아가 오늘날까지 서양 문명의 종교적,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뿌리가 튼튼한 줄기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기가 필요했다. 서양 문명이 뿌리를 내린 그리스와 로마는 지리적으로 남유럽에 치우쳐 있었다. 이 남유럽의 문명을 유럽 전체의 문명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바로 중부 유럽의 게르만 문명이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문명의 빛이 지중해 일대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중부 유럽과 북유럽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로부터 그리스인들은 북쪽에 사는 이민족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원래 부정적 의미가 없고 그냥 이민족 혹은 이어족은 말이 다른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라는 뜻이었는데, 로마인들은 그것을 오늘날과 같은 야만족, 바바리안이라는 뜻으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결국 이 야만족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들이 바로 게르만족이다. 중국의 한족이 북방 이민족들을 총칭해 오랑캐라고 불렀듯이, 로마인들은 중부 유럽과 북유럽에 널리 퍼져 살고 있던 야만족을 굳이 세분하지 않고 게르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총칭했다. 원래 명명이란 문명적으로 앞선 민족이 처진 민족에 대해 가지는 일종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므로 게르만족이라는 개별 민족은 없다. 역사서에는 고트족, 반달족, 롬바르드족, 프랑크족 등이 게르만족의 갈래라고 나오지만, 실은 로마인들이 그렇게 여겼을 뿐 그들은 다 서로 별개의 민족들이었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르만족은 로마 문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게르만 문명을 보태 유럽 문명을 로마 게르만 문명으로 발전시킨다. 그 결과로 생겨난 게 바로 서양 역사의 줄기에 해당하는 중세다. 이로써 서양 문명은 처음으로 유럽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확고한 지리적 세력권을 가지게 되었다. 자, 다음 소단락, 꽃을 피워 열매를 맺다 라는 제목입니다. 식물에 비유하고 있죠. 아까 씨앗은 오리엔트였어요. 그리고 뿌리와 줄기를 키우고, 여기선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게르만 문명, 이게 뿌리, 줄기, 뿌리는 당연히 그리스 로마였고 줄기는 로마 게르만, 중세였겠죠. 중세.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피울 차례입니다. 중세 수백 년 동안 줄기가 굵어진 서양 문명의 나무는 이제 화려한 개화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14에서 16세기에 서양의 역사에서는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는 역사의 대항해 시대라고 기록된 지리상의 발견과 정복이고, 다른 하나는 르네상스라는 문화적 변동이며, 나머지 하나는 종교 개혁으로 알려진 정신사적 변화다. 하나만 해도 역사책의 수십 쪽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변화가 셋이나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을 우연으로 돌릴 수 있을까? 꽃을 피우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지리상의 발견과 정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바라보는 문명권을 탄생시켰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은 인간을 신에게서 독립시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사물과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켜 바라보는 인간을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그 개화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자명해진다. 이제 서양 문명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주의 문명으로 무장하고 바야흐로 세계 정복에 나서는 것이다. 그 과정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해외 식민지 개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중세적 질서가 사라졌으므로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세의 종교적 통합성이 깨지자 서양 문명 내의 알력과 갈등은 곧장 전쟁의 양상으로 터져 나온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양의 역사에서 세기마다 한두 차례씩 대규모 국제전이 벌어진 것은 그 때문이다. 17세기 초반의 30년 전쟁, 18세기에 에스파냐와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 그리고 그 와중에 벌어진 해외 식민지 쟁탈전, 19세기 초반의 나폴레옹 전쟁, 20세기의 양차 대전 등은 모두 그 일환이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30년 전쟁으로 제기된 유럽 국가들 간의 영토 구획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최종적인 전쟁이었으며, 전후에 성립된 국제연합 유엔은 중세 이후 맥이 끊겼던 서양 세계의 통합적 국제 질서를 400여 년 만에 되찾은 것에 해당한다. 한편 안으로 진통을 앓는 동안에도 서양 문명의 서진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서진은 서쪽으로 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남유럽에 치중되어 있던 로마 문명은 제국이 멸망한 뒤 북상해 로마 게르만 문명의 서유럽 세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유럽의 서쪽 땅끝인 영국까지 오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서양 문명의 이동은 또다시 서쪽으로 이동해 대서양을 건넌다. 16세기에는 에스파냐가 남아메리카를 차지하고 17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의 유럽 문명을 이식한다. 이로써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서양 세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문명의 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서쪽으로 태평양을 건너면 미지의 세계는 아니지만 서양 문명의 미정복지가 남아있다. 서양 문명에 못지않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동양 문명이다. 아메리카처럼 인구가 희박하고 문명의 힘이 약한 곳이 아니므로 서양 문명은 영토적 점령을 꾀하지 않고 경제와 문화를 통해 문명을 확산시킨다. 오랜 역사를 통해 얻은 서양 문명의 최종 산물인 의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북아에 이식된다. 의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이고 자본주의는 의회 민주주의의 경제적 표현이므로 두 가지라기보다는 쌍둥이와 같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동북아시아는 서양 문명권에 편입되었다. 동양의 오랜 전통 문명은 살아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의 기본적 하드웨어는 서양화되었고 토착 문명은 로컬 문명으로 축소되었다. 이제 서양 문명은 최종 목적지만 남겨두었다. 여기서 좀 더 서진을 계속하면 원래 출발했던 곳 서남아시아에 이를 것이다. 인류 문명사 5000년은 늘 글로벌화를 지향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의식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역사 자체가 그렇게 흐른 것이다. 서양 문명이 현재 이슬람권까지 확산되면 그것으로 비로소 문명의 커다란 한 주기가 끝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서양 문명이라는 지역 명칭을 쓸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고통과 피의 역사. 서양 문명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하는 방식은 편리하기는 해도 뭔가 도식적이라는 구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역사학자가 아니라 역사를 읽는 독자로서 서양 문명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보면 되니까. 혹시 서양 문명의 세계화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서양 문명은
지역 문명에서 벗어나 사실상 세계 문명이 되었다. 의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제도적 측면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서양식 옷차림을 하는 것 자체가 서양 문명의 세계적 성격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제 서양 문명이 출발은 로컬이었다고 해도 유일한 글로벌 문명이라는 점은 싫든 좋든 옳든 그르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한 가지 서양 문명과 서양 역사에 대한 커다란 오해는 빛나는 승리로만 점철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피로 얼룩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 대규모 전염병이 여러 차례나 서양 세계를 덮쳤고 특히 14세기의 패스트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반란으로 권력을 잃으면 코와 혀가 잘리는 죽음보다 못한 차명을 당했으며 중세의 종교재판에서 마녀로 낙인 찍히면 화형을 당해야 했다. 30년 전쟁 중 독일 지역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무려 800만 명에 이르렀다. 산업혁명이 절정을 구가하던 19세기 초반의 영국에서는 6살 난 어린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에 16시간이나 일해야 했다. 그런 재앙과 비극을 미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게 서양 문명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 것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서양 문명의 총화와 결실이라 할 의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정착하는 과정은 수많은 사람의 피와 수백 년에 이르는 세월이 필요했다. 어쨌든 서양 문명이 세계적 승리와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이제부터 그 승리와 성공을 향한 서양사의 험난하고 험악한 여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네, 이게 프롤로그입니다. 이게 프롤로그예요. 제가 쫙 읽었지만 문장이 깔끔하죠. 깔끔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해야 할 말만 깔끔하게 썼습니다. 뺄 문장이 없어요.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요. 식물에 비유했죠. 씨앗, 뿌리, 줄기, 열매, 꽃을 피우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신 거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펼쳐질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책만큼은 모든 문장을 다 읽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 쓰여졌기 때문에 뭐 요약할 것도 없고 뺄 문장도 없습니다. 다 읽으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종횡무진 서양사예요. 뭐 종횡무진 동양사, 종횡무진 한국사도 조만간 할 겁니다. 총 5권이고요. 각 책마다 거의 한 400, 580쪽 정도 합니다. 꽤 두껍지만 편집도 잘 돼 있고 중간중간 그림도 있습니다. 지도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책이 쉽고 재밌어요. 핵심만 써놨어요. 다른 역사책들은 조잡하게 써놨는데 너무 조잡하게 써가지고 읽기가 좀 괴롭죠. 근데 이건 맥락을 따라서 읽기 좋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프롤로그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1, 2장을 다루고 그 다음 시간에 3, 4장을 하겠습니다. 1부는 씨앗이에요. 씨앗. 1부는 씨앗이고 2부는 뿌리 1, 3부는 뿌리 2, 4부는 줄기 이런 식으로 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 속도를 빨리 가져갈 책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는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 접하는 거니까 모두 낯설잖아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걸 기본서로 삼고 차근차근 읽어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종횡무진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5권을 전부 다 사서 저희와 함께, 저희 채널과 함께 같이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만 읽어도 어느 정도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에 대해서, 즉 역사에 대해서 좀 관점이 트이지 않을까. 정말 잘 쓰셨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추천합니다. 꼭 사서 보시길 바래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이 진짜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돌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